쉽고 재미있게 변증 논치로 나아가는 길 제1강 한의학의 정수 변증 논치. 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부터 한의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변증 논치에 관하여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의학을 시작해서 아마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 변증 논치일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아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임상예를 들어가면서 변증 논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일련의 시리즈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의학 하면 변증 논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종일관 이 변증 논치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변증을 빼놓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치료의 근본 핵심이 변증 논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증 논치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일련의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변증 논치라는 말 자체는 무슨 말인가요? 말 그대로 쉽습니다. 변증에 따라서 치료 방안을 논한다는 뜻입니다. 변증에 따라서 치료를 논한다. 즉 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치료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변증이 안 되면 치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한의학의 핵심입니다. 시작과 끝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변증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본과 1학년 때 처음으로 들은 과목이 이제 이 중2 기초이론이죠. 그 교재 8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제가 그대로 따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하고 한번 서로 이렇게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변증 논치란 해갖고 나왔죠. 변증 논치라는 것은 중의학에 있어서 질병을 인식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이거 변증 논치라는 것은 중의학의 질병에 대한 일종의 특수한 연구와 처리 방법이다. 또한 변증 논치는 중의학의 기본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 증이라는 게 뭐냐? 증을 변별한다는 얘기인데, 증이란 무엇이냐? 이 기체란 유기체가 질병 발전, 우리 몸이란 얘기죠. 기체라는 우리 몸이 질병 발전 과정 중에 있는 일종의 한 단계의 병리 상태를 궤괄한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개념입니다.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그 증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부위, 원인, 성질 내지는 사기와 정기와의 관계 등을 다 포함한 것으로 무엇을 질병의 발전 과정 중에 일단 특정한 단계의 병리 변화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에 비하여 더욱 전면적이고 더욱 깊고 더욱 정확하게
그 질병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소위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 합참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들과 증상과 그 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분석과 종합을 해서 그 질병의 원인과 성질과 부위 내지는 사기와 정기와의 관계를 변별해서 확실하게 변별해서 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로서 그 모종의 성질의 증을 말한다. 논치라고 하는 것은 시치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변증의 결과에 따라서 의거해서 그 상응하는 치료 방법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변증이라는 것은 치료의 전제고 근거를 결정하는 것이며 논치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과 방법이다. 변증 논치를 통과해서 이 효과를 통해서 거의 변증 논치에 그 거만을 하게 되는데 뭐가 정확한지 아는지 변증 논치를 해서 변증을 해서 치료를 해서 그 효과를 봐서 효과가 없으면 변증이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변증 논치의 과정에는 질병을 인식하고 그 질병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변증과 논치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양자일 뿐이다. 이론과 실천이 서로 결합된 체현된 것으로 리파방력, 즉 이론과 법과 처방과 약을 임상상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중의의 임상 작업을 지도하는 기본 원칙이다. 제가 한의학을 처음으로 중역에서 본과 1학년 때 이 소리를 듣고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지. 그래서 본과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나고 3학년 임상과과를 들어가는 어느 순간 이 쉬운 얘기를 이렇게 너무 어렵게 써놨구나. 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으면서 변증이라는 곳에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상과과를 통하고 3학년 때 4학년, 5학년 임상과 그 실습과 견습을 통해서 그리고 대학원을 거치면서 더욱 많은 이론들을 접하면서 이해의 폭이 더욱 깊어질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써야 되는가 변증이라는 말을 쉽게 구체적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선 의학이라는 게 뭡니까?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의학은 기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즉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 물론 예방의학도 포함을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병을 치료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의학이라고 하면. 그럼 병이란 무엇입니까? 일련의 관련된 특징적인 증상 등을 종합한 것을 일러서 병이라고 한다. 제가 정의한 겁니다. 책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저의 임상 경험에 보면 양방이든 한방이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련의 관련된 포괄적인 체계적인 서로 관련을 지어진 증상들을 합하여 그걸 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열이 난다. 병은 이것도 병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병을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병에 열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상이지 열이 난다는 것 자체는 병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이라는 개념, 병명에 포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열이 난다에다 춥고 기침을 한다 하면 우리는 그걸 감기라는 병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련에 관련 지어진 특징적인 증상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병이라고 병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만 나고 다른 특별한 증상들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양방의학에서는 검사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뭐 혈액 검사도 해보고 소변 검사도 해보고 뭐 엑스레이 등등의 재반 검사들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병을 확정짓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동등합니다. 병을 보는 방법은. 그럼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서양의학의 예를 들면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병을 치료하게 되겠죠. 이건 뭐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감기 하면 바이러스가 주 원인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 대증요법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한다. 원인은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개념이죠. 폐렴이다. 그럼 폐렴균이 주 원인으로 폐렴균을 죽이는 항생제로 치료를 한다. 원인이 폐렴균이기 때문에 폐렴균을 죽이면 된다. 항생제로 치료한다. 예를 들면 우리 한의원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병 중에 하나가 발목을 삐었다. 뭐 허리를 삐었다. 삐끗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양의학에는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인플레이메이션과 인펙션, 염증과 감염, 세균 감염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세균 감염도 염증의 한 원인이지만 염증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의학을 하신 분들은, 한의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통증이 있고 조직에 변질이 있고 열이 발생하면 그걸 다 염증이라고 하고, 이렇게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생긴 것이든 세균에 의한 것이든 뭐 전부 다 그걸 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양의학에서는 진통 소염제를 처방하겠죠. 염증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당뇨병이다. 당뇨병은 근원적인 원인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겠어요. 왜 그 혈당의 컨트롤이 잘 안 되는지. 그래서 초기에는 강den제를 쓰고 심해지면 인슐린을 직접 투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평생 동안 약물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혈당, 이게 대증요법이죠. 혈당만 통제해야 한다.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서양의학에서 병을 보고 치료하는 방안들입니다. 즉, 그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고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 이게 서양의학입니다. 사실 원인을 모르는 병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한의학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말하는 동양의학은 어떤 것이냐? 당연히 동양의학도 병을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 등을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한의학은 모든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본격의학입니다. 한의학이 모든 병을 치료해야 하냐? 심장이 터졌을 때 수술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냐? 맞죠? 그러면 서양의학이 모든 병을 치료하냐? 치료 못하는 병이 한의학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치료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의학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의 질병을 본다는 의미에서 본격의학이지 다 고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양의학이 못 고치는 병들이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병들 중에서 동양의학이 우월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서로가 본격의학이지 남자와 여자, 음과 양 서로 특색이 다른 의학이지 무엇이 무엇을 대체하거나 무슨 민간, 절대 우리 한의사들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지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치료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한의학은 무엇이 다르냐? 서양의학과 독특한 이론 체계로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예?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다른 것은 독특한 이론 체계로 병을 파악하고 그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학문인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병이란 무엇이냐? 동일합니다. 서양의학과 동일하게 일련에 관련된 특징적 증상들을 종합한 것을 일러 병이라고 합니다. 단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병의 정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양의학의 병명과 동양의학의 병명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 뭐 두통, 어지럼증, 설사, 변비, 이질, 학질, 생리통, 불면증, 중풍, 뭐 거의 많은 경우에 동일한 병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병명들 중에는 서로가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당뇨병은 단위당 혈액 속의 포도당의 수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혈액 속에 혈당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고 수치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이와 유사한 병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뭡니까? 소갈병을 들 수가 있죠. 한의학에서는 이를 소갈이라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그런데 소갈의 특징은 뭡니까?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 이런 3다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 소갈이라고 한의학에서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소갈이 증상이 있으나 당뇨병이 검사지면 당뇨병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당뇨병이 있어도 이런 소갈의 증상을 대표적으로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서로에게 존재하지 않는 병명이 있었습니다. 서양의학에만 있는 병명들이 예를 들면 고혈압이죠. 고혈압이라는 말 자체는 서양의학이 혈액의 압력을, 특정한 부위 혈액 속의 압력을 특별한 방법으로 체크해서 일정한 수준이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원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있지만 비슷한 개념이 있다면 뭐 현운이나 어지럼증이나 뭐 우리는 또 특히 뭐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뭐 간양, 상황 등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고혈압이란 말 자체는 없습니다. 또 루마티스 관절염 등 수많은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는데 한의학은 그에 관한 병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루마티스 관절염을 우리는 삐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풍비라고 볼 수 있죠.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는 관절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또한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동양의학에만 있는 병명도 있습니다. 근개혈액에 나오는 백합병 같은 거. 서양의학에 딱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 우울병 또는 뭐 무기력증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혹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후부에 목에 상처가 생기며 스스로 음부에 상처가 일어나는 병. 현대적으로는 헤르페스와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병명이 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이론 체계로 발전해온 의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공일한 병명을 보유하지만 갖게 되지만 새롭게 서양의학에서 발견한 병명이 동양의학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예전에 동양의학만 독특하게 지은 병명이 서양의학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서로 이름이 다를 뿐이지 유사한 병명과 다른 방법으로 모든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동양의학 특징입니다. 그것을 이제 서서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한의학과 동양의학이 왜 그러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왜 동양의학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세균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양반과 동일하게 병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겁니다. 이건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걸 병의 원인에 따라 치료한다. 이건 양방이나 한방이나 다 동일한 겁니다. 이건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무엇이 다른 것이냐? 병의 원인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병의 원인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병의 치료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병의 원인을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다음에 나타난 병의 원인이 어떤지 우리 모두 한번 찾아보면서 변증논치라고 하는 길을 아주 어렵기도 하고 아주 쉽기도 한 그와 같은 변증논치 길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환자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 전체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다리 전체. 자, 차트를 볼까요? 제가 이렇게 시작부터 사진을 찍게 된 것에는 사실 저는 이 환자를 보자마자 한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내심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2015년 7월 6일 날 왔습니다. 오른쪽 정강이 뼈 가운데서 10cm 정도의 상처가 났다. 이 부위입니다. 이렇게 핵심 부위죠. 네, 이 부위를 호텔에서 자다가 한국을 방문하는 와중에 호텔에서 자다가 일어나면서 밤에 탁자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서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0cm 정도의 상처가 났는데 3월 28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을 찾아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그 비상으로 약품을 받아서 그 테이프로 봉했고 그 지혈을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바로 자기가 갖고 있던 새벽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비상약품을 바르고 테이프로 자기가 갖고 있던 테이프로 봉하고 지혈을 했고 피도 많이 났나 보죠. 새벽 5시에 응급실에 가서 즉시 8바늘 꿰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외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 갖고 이틀치를 받아 가지고 바로 이틀 후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 항생제를 복용을 안 했더니 제공을 안 했더니 다시 골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캐나다 병원에 가서 다시 2주간 항생제를 복용했다는 겁니다. 많이 처방받았는데, 그런데 대장이 망가진 건지 시꺼먼 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이 다리 때문이 아니라 항생제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2주를 먹고는 항생제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죠? 장출혈이나 장보다는 위장에 가깝겠죠. 시커멓던 똥이라고 하면. 직장에 가까우면 빨간 피가 나왔을 텐데 시커멓게 똥이 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항생제 먹다가 죽지, 거꾸로 이 상처보다 항생제가 더 몸에 힘이 든다. 그래서 항생제를 2주를 먹고는 끊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을 보니까 맥은 혈홍대하고 혀는 홍소인데 혀를 닦았기 때문에 태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당뇨는 처음엔 당뇨 환자라고 이렇게 상처가 안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 3월 28일 왔으니까요 3개월이 넘는 기간이죠. 이거 4월 5월 6월 7월까지 지금 4개월이 가까운 동안에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약만 먹는다. 그래서 주로 이름 스코알렌의 진물을 발라서 치료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음식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심해진다는 겁니다. 특징 뭐냐면 진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한국에서 숟가루를 그 동생이 치료에 가족이 친척들이 보내줘가지고 숟가루를 매일 바릅니다. 그리고 벌침도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수고를
훈제한다는 겁니다. 쑥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리고 식사는 잘 소화는 잘 되고 대변 소변은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처가 다리 전체로 퍼져가지고 지금 3개월 이상 목욕도 못하고 냄새가 막 지독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온 겁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죽을 것 같고, 항생제를 안 먹으면 이 다리 전체로 이 외상, 감염성, 인펙션이 된 거죠. 감염성 외상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도 3개월 동안은 지금 뭐 무슨 방법을 다 민간요법이고 뭐 다 하는데, 이게 도저히 낫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물, 냄새는 진동을 하죠. 목욕을 못하니까 이 물이 들어가면 더 상할까봐 목욕. 뭐 정말 고통이 말이 아니다. 나를 좀 어떻게 좀 이걸 좀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리고 그 스페셜리스트를 이제 2달 후에 만나기로 돼 있다. 예약은 돼 있다. 그러면 스페셜리스트에 뭐 하겠냐. 역시 그 사람도 뭐 항생제 처방밖에 더 하겠냐. 근데 항생제를 먹으면 내가 몸에서 속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견딜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걸 좀 내 몸에 무리가 안 가도록.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스페셜리스트도 만약에 이게 항생제를 처방해서 이게 낫지 않으면 결국 이건 양방의사는 자르자고 할 겁니다. 이걸. 왜냐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무역도 못하고 매일 여기 진물인 질질질질 계속 끊임없이 나서 힘들고. 그래서 이런 환자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내심 보자마자 이 설명을, 이 환자를 보자마자 뭐 이런 병 도리어 쉽게 고칩니다. 한의학이. 그래서 이 양방의학에서 고치기 힘든 이와 같은 질병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이걸 세균 감염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건 뭐 굳이 뭐 다른 뭐 의아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그럼 이 병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오늘 서론으로 이제 변증론 치료로 가는 길에 아주 재밌는 임상의 치료회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고자 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의사협회에 강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많이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도 변증론치를 쉽게 이해하게 됐다고 고마워했던 내용인데요. 그 강의 내용을 잘 찍었는데 소리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만 올렸으면 현장감도 있고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두들 생각해 보시고요.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좋은 방법은 실제 임상에 내가 맞받아들였다. 다음은 없다. 지금 바로 처방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댓글로 올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무기명으로 유튜브에 올라올 테니까요. 올려보고 그런 후에 다음 편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다음 편을 보시지 마시고요. 정말 나는 이 병의 원인을 내가 한의사로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거나 한의사로서 도대체 이 병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난 치료하겠는가. 이렇게 시뻘겋고 진물이 질질 나는 전혀 뭐 항생제가 잘 듣지도 않는 이와 같은 상태까지 가게 된 이러한 질병을 감염성 외상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선 이 원인을 알아야 동양의학에서 이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동양의학은 막무가내식의 뭐 비슷한 외과 처방전에서 처방 찾아서 처방하는 게 아니라 상처에 뭐가 좋다 해갖고 약물 짜서 먹이거나 바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동양의학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양의학에서는 이 병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이게 오늘 첫 번째 강의 우리 모두 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연구하는 모임으로서 한의학을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공부하는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음에 올 전까지
제가 강의를 올리기 전까지 여러분들 모두들 생각해 보시고, 또 늦게 보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편을 보실 것이 아니라, 나라면 실제 임상에서 이런 문제 부닥쳤을 때 어떻게 원인을 보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했겠다. 결코 얘기하자면 동양의학에서의 병이 처리니 외과에 잘 듣는 처방해서 처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의학도 결코 예외 없이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을 서양의학에서는 세균 감염으로 보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이 원인을 보는가?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시고 또 많이들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강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에서 도대체 이러한 감염성 외상을 풀뿌리만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 감염성 세균성 외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심한 감염성 세균성 외상을 어떻게 풀뿌리만으로 고칠 수 있는지, 그 로직은 뭔지, 그 논리가 무엇인지, 오늘 처음 들어가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다음 편을 보시기 전에 그 원인을 생각해 보시고 다음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